벨기에 국제광물전략연구소의 수석 고문이 한국의 제안을 듣고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전 중인 콩고의 독성 폐광을 300억에 사겠다니 미친 거 아냐. 게다가 이걸로 세계 배터리 시장을 뒤집겠다고 했습니다. 저건 자살행위야. 시체나 치우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서방 기업들이 30년간 버려온 폐수 속에서 15만 톤의 코발트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죠. 시세로 수조 원, 지금은 30조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광물전략연구소의 수석 고문 앙리 듀퐁입니다. 현재는 연구소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지만 제 인생의 절반인 30년을 아프리카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보냈죠. 사람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콩고의 흙냄새만 맡아도 구리 함량을 소수점 단위까지 맞추는 인간이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는 냉철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는 단일 달러도 쓰지 않고 가망이 없는 광산은 가차없이 폐쇄시키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해 4월,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날이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남동부의 루분바시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반군 세력인 M23이 국경을 넘어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에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서방 엔지니어들을 태운 수송기가 쉴 새 없이 엔진을 돌리고 있었고 로비는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고함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박격포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죠. 당시 저는 메가마인 소속의 지질학자로서 마지막 철수팀을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간 공들였던 탐사 데이터를 모두 파기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내전 지역에서의 광산 개발은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요. 땀에 젖은 셔츠를 펄럭이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데 인파를 헤치고 공항 안으로 들어오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필사적인데 유독 그들만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동양인 남자 5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기묘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이 아니라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바지에 낡은 등산화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다부진 체격의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K 미네랄의 박동훈 대표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메가마인의 부사장 아서 스털링이 킬킬거렸습니다. 이봐, 앙리, 저기 좀 봐. 호구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군. 내 말이 맞지? 한국인들은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아서는 며칠 전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카탄가 지역 외곽의 폐광을 그들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말이 좋아 광산이지 사실상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1960년대 벨기에 식민지 시절부터 채굴하다가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 버려진 곳. 게다가 지하수가 차올라 거대한 독성 호수가 되어버린 곳. 우리는 그곳을 악마의 구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들이 그 흉물을 그것도 회사의 전 재산인 300억 원을 들여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호기심, 아니 일종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죽으러 들어오는 건지 묻고 싶었죠. 저는 아서 몰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대표라는 남자에게 불어로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알아듣지 못했고 서툰 영어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터 박,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콩고에 들어가는 건 미친 짓입니다. 당신들이 산 그 광산, 우리가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거긴 구리맥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어요. 남은 건 비소와 황산이 가득 찬 오염된 물뿐입니다. 제 말에 박동훈 대표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전형적인 현장 노동자의 손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앙리 씨, 당신네 보고서도 다 읽어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 재산을 털어넣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카지노를 가세요. 확률이 더 높을 테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박 대표의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섰습니다. 이소윤 박사라고 했죠. 그녀는 지질학자라기보다는 마치 수도승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희는 도박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확신이라니. 저는 기가 찼습니다. 세계 최고의 탐사 장비와 위성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쓰레기였는데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무슨 확신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그때 공항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반군의 포탄이 공항 외곽에 떨어진 겁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더 커졌죠. 당장 돌아가세요. 당신들 목숨값은 그 폐광보다 비쌉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박동훈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비밀 지질도나 최신 탐사 데이터를 꺼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꺼낸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코팅이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그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어린아이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앙리 씨, 서방 기업들에게 콩고는 그저 숫자가 적힌 장부겠죠. 수익이 나면 들어오고 위험하면 떠나는. 하지만 우리에겐 다릅니다.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였죠. 원자재 불량으로 인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드는 배터리에서 누군가가 죽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그러려면 진짜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은 진짜 원자재가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이나 돈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은 가족 이야기라니. 하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그 웅덩이,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기엔 당신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아서 스털링이 저를 불렀습니다. 앙리, 뭐해? 빨리 타. 죽고 싶어? 저는 마지막으로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뒤돌아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빗발치는 총성 속으로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그곳으로 고작 5명의 한국인이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개미떼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콩고의 정글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반군에게 납치되거나 아니면 그 독성 웅덩이 앞에서 절망하다가 파산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박동훈 대표가 보여준 그 사진 속에 인류 에너지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그 악마의 구덩이가 단순한 폐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카탄가 지역 외곽의 현장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갱도는 무너져 있었고 거대한 노천 채굴장은 붉은 빗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저주받은 땅이라며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지도 않고 그 붉은 물 웅덩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맨손으로 그 독한 산성 폐수를 한 움큼 떠서 자신의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피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납니다. 옆에 있던 이서윤 박사가 휴대용 분석기를 꺼내 그 물을 찍어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표님, 수치가 이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붉은 물 속에서 무엇이 발견된 걸까요? 서방의 최첨단 장비들도 잡아내지 못했던 그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반전이 시작됩니다. 2부, 코발트의 비밀. 이서윤 박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성분 분석기의 화면에 뜬 숫자들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몇 번이고 기계를 두드려보고 다시 측정하고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대표님, 이건 코발트예요. 그것도 엄청난 농도의. 박동훈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나중에야 이 장면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에게서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30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발트라니,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 광산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코발트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쓸모없는 부산물로 취급했을 뿐이죠. 구리를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처리하기 귀찮은 폐기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푸르스름한 침전물들을 전부 그 거대한 웅덩이에 버렸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요. 이서윤 박사가 나중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 붉은 물 웅덩이에는 약 15만 톤의 코발트가 녹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계산해도 수조 원어치였고 가격이 폭등한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우리 메가마인은 세계 최고의 지질 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데이터, 3D 지하 매핑 기술, 최첨단 분광 분석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놓친 걸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구리만 찾고 있었거든요. 이서윤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지질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MIT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전공은 특이하게도 광업 폐기물 재활용이었어요.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새로운 광맥을 찾는 데 집중할 때 그녀는 이미 버려진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녀가 박동훈 대표를 처음 만난 건 MIT 도서관에서였다고 합니다. 박 대표는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코발트 가격의 미래에 대해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코발트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서윤 박사가 오래된 논문 하나를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1970년대 벨기에 지질학자가 쓴 논문이었는데 콩고 카탄가 지역의 구리,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코발트 함량이 검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코발트의 상업적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논문은 도서관 깊숙한 곳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박사는 그 논문을 들고 박동훈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모두가 구리를 찾느라 코발트를 버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엔 코발트가 구리보다 비싸질 겁니다. 박동훈 대표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 코발트가 어디 있는데요? 버려진 광산들이요. 특히 콩고에 수십 년간 구리를 캐면서 쏟아낸 폐수 속에 코발트가 녹아 있어요. 서방 기업들은 그걸 환경오염 물질로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노다지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의 폐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위성 사진, 과거 채굴 기록, 폐수 처리 보고서까지.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유망한 후보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메가마인이 버리고 떠난 카탄가 외곽의 악마의 구덩이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구리만 찾고 있었어요. 구리 광산이니까 구리를 캐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리를 캐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패러다임의 함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들이 찾는 것만 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금을 찾는 사람은 금만 보고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만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발밑에 굴러다니는 다른 보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한국인들은 그 맹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발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코발트를 실제로 추출하려면 전혀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기존의 코발트 재련 방식은 광석에서 직접 추출하는 것이었는데 폐수에 녹아있는 코발트를 회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서윤 박사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방법은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한 선택적 추출 기술이었어요.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쳐 폐수 속 코발트만 골라서 분리해내는 방식이었죠.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전 재산인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내전 중인 콩고에, 그것도 폐광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윤 박사,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출발 전날 밤, 박 대표가 물었다고 합니다. 전부 잃겠죠? 회사도, 명예도, 어쩌면 목숨까지도요. 그래요. 근데 성공하면요? 이서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겠죠. 박동훈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볼 만하네요. 그렇게 그들은 콩고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그곳으로,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그리고 그 붉은 물, 웅덩이 앞에 섰을 때 이서윤 박사의 분석기가 그들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줬습니다. 하지만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팀은 임시 숙소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버려진 오래된 건물이었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랜턴 불빛에 의지해야 했고 사방에서 벌레 소리와 정체 모를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동훈 대표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 정글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지인 가이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외국인들, 빨리 불 꺼요. 지금 당장. 왜요? 무슨 일이에요? 불빛 보였어요. 정글에서 그들이 오고 있어요. 박동훈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가이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M23. 반군이에요. 외국인은 돈이에요. 그들한테는 창밖을 보니 멀리서 횃불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총을 든 사람들의 실루엣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공포에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랜턴을 끄면서 말했습니다. 이서윤 박사, 그 데이터 USB에 백업해놨어요? 네. 네.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일단 그것만 챙기세요. 총성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위협 사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루븐바시 공항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일주일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콩고에서 외국인이 반군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몸값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날 밤 한국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을까요? 지금부터 정글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3부 정글의 법칙. 횃불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0m도 채 남지 않은 거리에서 무장한 남자들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AK-47 소총을 든 사람, 마체테를 든 사람, 심지어 로켓 발사기를 어깨에 맨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대략 30명 정도로 보였죠. 이서윤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뒷문으로 도망쳐야 하지 않을까요? 정글로 숨으면. 어디로요? 우리는 이 지역 지리를 몰라요. 정글에서 길 잃으면 반군보다 뱀이나 악어가 먼저 우릴 잡아먹을 거예요. 박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잡히라고요? 잡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네. 박동훈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어요. 그는 랜턴을 다시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밖으로 걸어 나간 겁니다. 대표님! 이서윤 박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박 대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무장 세력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장 세력의 선두에 섰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프랑스어와 스와힐리어가 뒤섞인 고함이었죠. 다른 병사들이 총구를 박 대표에게 겨눴습니다.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올려져 있었고요.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0m 앞까지 다가가서야 비로소 멈췄어요. 그리고 서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무장 세력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군복 위에 탄띠를 두르고 얼굴에는 의례적인 흉터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박 대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삼성, LG? 아니요. 작은 회사입니다. 당신들이 모를 거예요. 그럼 돈 없어?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현금은 별로 없어요. 리더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두 명의 병사가 박 대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건물 안으로 들이닥쳐 나머지 한국인들을 끌어냈죠. 이서윤 박사와 3명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무릎을 꿇린 채 일렬로 세워졌습니다. 돈 없으면 필요 없어. 유럽 회사들한테 몸값 받으면 되니까 기다려보세요. 박동훈 대표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넌 지금 목숨이 내 손에 달린 거 몰라? 압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무장 세력 리더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처음 봤을 거예요. 보통은 울거나 빌거나 도망치려다 총에 맞거나 하니까요. 뭔데? 그 제안이? 나는 저기 있는 폐광을 샀습니다. 그 광산을 다시 가동하려고요. 그 쓰레기 웅덩이? 미친 거 아냐? 거기 아무것도 없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박동훈 대표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코발트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광물이 얼마나 가치 있어질지에 대해서. 물론 무장 세력 리더가 이 모든 걸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한 단어에는 반응했어요. 돈.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이 지역에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당신들도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네 사업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수익의 일부를 이 지역 발전에 쓸 거니까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도로도 깔 겁니다. 당신들 사람들을 위해서요. 리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뭔가를 주고받더니 다시 박 대표를 쳐다봤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 유럽 놈들도 똑같은 말 했어. 다 거짓말이었지. 나는 유럽 사람이 아닙니다. 박동훈 대표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죠. 콩고처럼요.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리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읽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서로를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글의 벌레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죠. 무장병사들은 여전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무릎을 꿇은 채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리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줄게. 72시간 안에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줘. 증거를 가져와. 그 코발트인지 뭔지 아는 거 진짜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리고 네가 진짜 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만약 증명하면요. 그러면 얘기해보지. 만약 못하면 그는 목 베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훈 대표가 말했습니다. 마치 사업 미팅에서 계약 조건을 수락하듯이요. 그 후 72시간은 한국팀에게 생과 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이서윤 박사는 폐수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간이 추출 실험을 진행했고요. 박동훈 대표는 현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무장 세력 리더 앞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르스름한 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순도 높은 코발트 분말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코발트입니다. 저 웅덩이에서 추출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만 톤이 묻혀 있어요. 리더는 그 유리병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도 원래 광부였어.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광산에서 일했지. 벨기에 놈들 밑에서. 그놈들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알아? 박동훈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갱도 붕괴 사고로 죽었을 때 그놈들은 보상금으로 닭 2마리를 줬어. 사람 목숨이 닭 2마리였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 오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을 들었어.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서 돈만 빼가고 우리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 지겨웠으니까. 박동훈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도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근데 넌 달라? 달라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때 죽여도 됩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장 세력 리더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인지 비웃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재밌는 놈이네. 좋아. 해봐. 근데 기억해. 이 정글에서는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한국팀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시험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 코발트를 추출해야 했고 마을에 약속한 것들을 이행해야 했으며 무장 세력의 감시 아래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현장에서 첫 번째 학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광산 개발과 동시에 마을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어요. 그것이 박동훈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는 것.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착취자가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고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서윤 박사는 마을 아이들에게 간단한 과학 실험을 보여줬고 엔지니어들은 고장난 우물 펌프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첫 번째 코발트 출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양이었지만 그것은 증명이었어요.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증명.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언제나 나쁜 손님을 부르는 법이죠. 코발트 출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SUV 세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광산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함에는 익숙한 로고가 찍혀 있었죠. 중국 국영광업 기업 CMOC. 그들의 리더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박동훈 대표에게 다가왔습니다. 능숙한 영어로 말했어요. 박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의 성공담을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박동훈 대표가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파트너십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수 제안이죠. 당신이 투자한 금액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300억 원의 3배면 900억 원.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꿈도 못 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동훈 대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관심 없습니다. 중국인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곳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동훈 대표도 그것을 알아챘죠. 위험을 줄여준다고요? 아니면 위험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중국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콩고 정부와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광업권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 이서윤 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을까요? 저들이 뭔가 할 것 같은데. 박동훈 대표는 멀어져가는 SUV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한국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잔인할 것이었어요. 사부. 보이지 않는 전쟁. 중국 CMOC가 떠난 지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광산으로 들어오는 물류가 갑자기 지연되고 현지에서 구하던 부품들이 품절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박동훈 대표가 킨샤사의 정보청사를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광업부 차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 대표, 귀사의 광업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요?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미비합니다. 재심사가 필요해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통과했잖아요. 작년에 직접 승인 도장 찍어주셨잖습니까? 차관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박 대표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차관의 책상 위에 노인 명함첩에서 CMOC 로고가 보였거든요. 중국이 콩고 정부에 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중국식 비즈니스의 첫 번째 수법이었습니다. 현지 정부를 통한 압박, 뇌물과 로비로 관료들을 매수하고 법적 장벽을 만들어 경쟁자를 압박하는 방식이죠.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없이 써먹었던 전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팀이 고용한 현지 노동자 중 상당수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어요. 이유를 물으니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겁을 줬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제시한 게 분명했죠. 이서윤 박사가 지쳐 보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러다가 광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인력도 빠지고 정부도 비협조적이고. 알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들은 돈이 무한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박동훈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돈으로는 못 이겨요. 다른 걸로 싸워야 해요. 다른 거라면요? 신뢰요. 그가 선택한 전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동훈 대표는 국제 언론사와 NGO 단체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콩고의 코발트 채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콩고의 코발트 산업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동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환경 파괴.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심했죠. 국제사회에서 콩고 코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대기업들도 공급망 정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동훈 대표는 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의 광산을 아동 노동 없는 청정 코발트 생산지로 브랜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의 취재진이 광산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예상과 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체계적인 안전 장비를 갖춘 성인 노동자들, 정해진 근무 시간, 깨끗한 기숙사와 식당, 그리고 광산 옆에 세워진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시나요? 비용이 훨씬 더 들 텐데요. 박동훈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내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그 배터리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았다는 걸 알면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유럽의 몇몇 배터리 회사들이 한국팀에게 연락해왔어요. 윤리적으로 생산된 코발트를 구매하고 싶다고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제 NGO들이 그들의 광산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아동 노동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거든요. 애플은 일부 중국산 코발트 구매를 중단했고 테슬라도 공급선 다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콩고 정부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쏠리자 대놓고 한국 기업을 압박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서방 국가들의 원조와 투자도 필요했으니까요. 중국 CMOC의 대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박 대표, 당신이 영리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적으로 돌리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적으로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그냥 내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지분의 51%를 넘기세요. 경영권은 유지하게 해드리죠. 거절하면요? 중국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콩고는 위험한 곳이에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날 밤 한국팀의 숙소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누가 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이서윤 박사와 다른 팀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차라리 파는 게 안 팔아요. 박동훈 대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몇 년 전 화재 사고 기억나요? 내 공장에서 죽은 직원이 3명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갓 결혼한 신혼이었고 한 명은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야간 근무하던 알바생이었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뭐였는지 알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량 코발트였어요. 중간 유통상이 품질 검사를 속여서 들여온 거였죠. 싼 가격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확인 안 한 내 잘못이기도 했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맹세했어요.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드는 제품 때문에 누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려면 원료부터 내가 직접 관리해야 했어요. 여기 콩고까지 온 이유가 그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윤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실 거예요? 네, 죽더라도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포기하자던 팀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들도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광업권 갱신 과정에서 온갖 방해가 들어왔고 물류 비용은 치솟았으며 가끔씩 정체 모를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팀은 버텼습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그 버팀의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코발트 가격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하면서 코발트 수요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가격은 킬로그램당 30달러에서 15달러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익은 급감했고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죠. 한국 본사에서 불안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어요. 철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반드시 바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테슬라요. 테슬라가 움직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희망이었을까요? 당시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놀랍게도 현실이 됐습니다. 오부, 침묵의 시간들, 가격이 바닥을 치던 그 시절, 한국팀의 광산은 그야말로 생존 모드였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어요. 직원들 월급, 장비 유지비, 현지 세금, 그리고 마을에 약속한 지원금까지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저 앙리 듀퐁은 그 시기에 한번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이었어요. 그 미친 한국인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제 예상대로라면 진작에 짐을 싸서 떠났어야 했습니다. 광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 커져 있었죠. 학교가 2개로 늘어났고 마을 입구에는 작은 진료소도 생겼습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고 광산 시설도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이서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밤샘 작업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버텼어요. 그냥. 하지만 수익이 안 나잖아요. 코발트 가격이 이 모양인데. 맞아요. 사실 대표님 월급도 못 받은 지 8달째예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가가 자기 월급도 못 받으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마을 학교를 짓고 진료소를 운영한다고요? 어떤 미친 계산법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왜요? 왜 이러세요? 지금 팔면 투자금 정도는 건질 수 있을 텐데. 이서윤 박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두자고 몇 번이나 말했죠.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떠나면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지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진료소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떠나면 다 끝난다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아요. 앙리 씨, 은바은지마는 수학을 좋아하고 카트리나 무쿤바는 의사가 되고 싶어해요. 우리가 지은 학교가 없었으면 저 아이들은 지금 광산에서 코발트를 캐고 있었을 거예요. 맨손으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광업을 하면서 수많은 광산을 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광산이라 하면 이익을 뽑아내는 곳입니다. 자원을 채굴하고 돈을 벌고 떠나는 곳이죠. 현지에 남는 건 오염된 땅과 빈곤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투자했어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미래에. 대표님은 어디 계세요? 현장이요. 직접 삽질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박동훈 대표가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더군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 더위 속에서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앙리 씨, 오랜만이에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 태연함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사장이 커피를 권하다니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금이 바닥나가고 있다는 것,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 곧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안 떠나실 거예요? 아직은요. 왜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앙리 씨, 당신은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왜요? 살 거려. 지금, 전기차요? 아직 시장이 작은데, 지금은요. 하지만 2년 안에 폭발할 거예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테슬라는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파산설까지 돌던 시절이었죠. 무슨 근거로요? 모델 3예요. 테슬라가 대중형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가격을 3만 달러대로 낮출 계획이래요. 그게 나오면 게임이 바뀝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몇 년 전 루븐바시 공항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모델 3가 성공하면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고 코발트 가격이 치솟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게 확실해요. 확실한 건 없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만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코발트 가격이 회복될 조짐은 없었고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틈새 시장에 불과했어요. 그때 저는 틀렸습니다. 또다시 그 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일론 머스크가 모델 3를 공개했습니다. 사전 예약이 첫 주에 40만 대를 넘어섰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기차가 정말로 대중화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코발트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어요. 킬로그램당 15달러에서 20달러로. 그러다 25달러, 30달러.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코발트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K 미네랄의 가치도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정 코발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였으니까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윤리적 공급망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박동훈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앙리 씨, 테슬라 주식 사셨어요? 아니요, 안 샀어요. 아이고, 그럼 큰돈 벌 기회를 놓쳤네요. 전화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근데 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기요. 혹시 다음 달에 시간 되세요? 왜요? 저희 광산에 취재진이 많이 올 것 같아서요. 앙리 씨 입장에서 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취재요? 아, 코발트 가격이 좀 올라서요. 관심이 많아졌대요. 좀 올랐다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때 코발트 가격은 이미 킬로그램당 5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등은 그 다음 해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했고 코발트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15달러에서 시작해 95달러까지 6배가 넘는 상승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가 갑자기 콩고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6부 황금의 시대에 코발트 가격이 95달러를 찍던 날 저는 파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아서 스털링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메가마인의 전 부사장, 그러니까 저와 함께 루븐바시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비웃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의 얼굴은 몇 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그 거만함이 사라지고 뭔가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서, 오랜만이군. 앙리. 그는 힐끗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혹시 한국 사람들 연락처 있어? K 미네랄 말이야. 왜? 우리 회사에서 코발트 때문에 난리야. 어디서도 물량을 못 구하겠어. 중국 놈들이 다 쓸어가고 있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연락하려고? 네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몇 년 전 그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건 명백한 자살행위야.
시체나 치우게 될 거야. 미안, 연락처 없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박동훈 대표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서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뭘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서는 결국 K미네랄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요. 그리고 박동훈 대표와 통화를 했죠. 박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메가마인의 아서 스털링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루븐바시 공항에서 기억해요. 시체나 치우게 될 거라고 하셨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때 당신 입장에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테니까. 박동훈 대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 광산. 다시 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가격을 부르세요. 미안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왜요? 지금 팔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투자금의 100배는 돈이 목적이었으면 진작에 팔았어요. 관심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서는 그 후로 몇 번이나 다시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팀의 광산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플, 삼성, BMW, 폭스바겐, 테슬라까지 모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코발트 공급 계약을 맺고 싶어 했죠. 특히 청정 코발트, 아동 노동 없이 생산된 윤리적 코발트에 대한 수요는 프리미엄 가격도 불사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다시 콩고를 방문했습니다. 몇 년 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허름한 터미널과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의 광산으로 가는 길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광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악마의 구덩이가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거대한 웅덩이는 체계적인 처리 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추출 공장이 들어섰고 폐수 정화 시설도 갖춰져 있었어요. 환경 오염 없이 코발트를 추출하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마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3개로 늘어났고 진료소는 작은 병원으로 확장됐습니다. 깨끗한 식수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심지어 직업훈련 센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박동훈 대표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어요. 앙리 씨, 어서 오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이번이 3번째군요. 맞아요. 첫 번째는 당신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 때, 그리고 이번은 당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때요.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광산을 둘러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간 광업을 하면서 수백 개의 광산을 봤어요.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광산은 자원을 뽑아내고 떠납니다. 남는 건 황폐해진 땅과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이익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현지에는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만 남죠. 하지만 한국팀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을 커뮤니티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직원들 대부분이 현지인이었고 관리직에도 콩고인들이 많았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이 마을 발전에 재투자됐고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었어요. 박 대표, 왜 이렇게 하세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앙리 씨, 우리 아버지가 광부셨어요. 한국의 탄광에서. 그때 탄광 회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석탄 다 캐고 나서 그냥 떠났어요. 광부들은 진폐증에 걸렸고 마을은 폐허가 됐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마을이 계속 발전했으면 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요. 그는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돈 이상의 무언가를.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 무장 세력의 리더였던 그 남자였어요. 총을 내려놓은 후 그는 지역사회에 정착했고 지금은 광산의 보안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앙리 씨 맞죠?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저를 죽일 뻔했잖아요.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박 대표가 제 생각을 바꿔놨어요. 어떻게요? 약속을 지켰거든요. 학교 짓는다더니 진짜 지었고 병원 짓는다더니 진짜 지었어요. 제 아들이 지금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에 대학 갑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약속은 하는데 지킨 적이 없었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총을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박동훈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광업은 이익을 뽑아내는 사업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전부다. 현지는 그저 자원이 있는 곳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접근법이 더 큰 성공을 가져왔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현지 커뮤니티와의 공생,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저는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더 큰 적을 부르는 법이죠. 코발트 가격이 치솟고 K미네랄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탐욕스러운 눈길들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CMOC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글렌코어, 앵글로 아메리칸, 심지어 일본과 유럽의 대기업들까지 모두가 K미네랄을 원했습니다. 사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거나 글로벌 쟁탈전이 시작된 겁니다. 7부, 최후의 전쟁. 코발트 가격이 정점을 찍던 그해 K미네랄의 서울 본사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수 제안이 쏟아졌거든요. 중국 CMOC는 현재 기업 가치의 3배를 제시했습니다. 글렌코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지분 참여를 요청했어요. 일본의 미쓰비시도 합작 투자 의향을 밝혔고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만 따지면 박동훈 대표는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어요. 300억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수조 원의 가치로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는 화상통화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팔면 평생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가족들도 대대손손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나세요? 가족을 잃은 후에 제대로 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맞아요.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파는 순간 누가 이 광산을 가져갈지 알아요? 중국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학교 문 닫히고 병원 없어지고 아이들은 다시 광산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오랜 세월 만든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요. 책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이서윤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대표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압박이 오고 있잖아요.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코발트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K미네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도 복잡해졌거든요. 산업부에서 박동훈 대표를 불렀습니다. 박 대표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외국 자본의 인수를 막으려면 국내 대기업과 연합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박동훈 대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은요? 협의해야겠지만 아마 지분 이석은 불가피할 겁니다. 박동훈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영권 없이는 의미 없어요. 콩고 마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표님, 혼자서 글로벌 대기업들을 상대하긴 어렵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가 꺼낸 카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직접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대기업에 합병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공급자로 남으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K미네랄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후원자들을 얻게 되죠.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은 처음에 지분 참여 없는 공급 계약에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청정 코발트 독점 공급권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콩고 마을 발전 기금에 매년 투자해주세요. 청정 코발트.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시대에 그것은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급망 투명성이 필수였고 K미네랄만큼 깨끗한 공급원은 없었거든요. 결국 세 회사 모두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K미네랄은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배터리 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중국 CMOC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콩고 정부의 로비를 강화하고 광업권 무효와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미 국제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노골적인 방해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코발트 독점을 견제하려는 워싱턴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거죠. 미 국무부는 K미네랄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하고
콩고 정부에 공정한 대우를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쟁탈전에서 K 미네랄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승리했어요.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세계 최대 광업 회사들과 맞서 싸워 이긴 겁니다. 하지만 박동훈 대표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앙리 씨, 한국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박동훈 대표가 저를 데려간 곳은 경기도의 한 작은 공장이었어요. 새로 지은 배터리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콩고에서 온 코발트로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관리하는 공급망으로요. 그는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 커다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낡은 사진. 몇 년 전 루붐바시 공항에서 봤던 그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는 아이와 젊은 부부. 이게 내 가족이에요. 화재 사고로 잃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드는 배터리만큼은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콩고까지 간 거군요. 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됐어요. 콩고의 아이들도 지키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도 기여하고 가족한테 약속했던 거 이제 지킨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진과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어요. 30년간 광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위해 일했어요. 더 많은 이익, 더 높은 수익률, 더 큰 규모. 그것이 성공의 척도였죠. 하지만 박동훈 대표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죽은 가족에게, 콩고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8부. 약속을 지킨 사람들. 오늘날 K 미네랄은 글로벌 코발트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초기에 수십 배로 늘었고 청정 코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콩고 카탄가 외곽의 그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가 5개로 늘어났고 종합병원도 들어섰습니다. 포장도로가 깔렸고 전기와 깨끗한 물이 공급됩니다. 매년 수십 명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일부는 유학까지 떠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안내했어요. 그녀는 광산의 환경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앙리 씨, 기억하세요? 저 카트리나예요. 카트리나 무쿤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이서윤 박사가 언급했던 그 아이.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아이. 카트리나? 그 학교 다니던? 네, 저 대학교 졸업했어요. 환경공학 전공했고요. 지금은 여기서 일해요.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광산이 영원히 있을 순 없다고. 언젠가 코발트도 다 캐지면 끝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 이 마을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네가 돌아온 거야? 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저는 그녀와 함께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직업훈련센터에서는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새로운 작물 재배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광산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이서윤 박사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K 미네랄의 기술 이사가 된 그녀는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앙리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건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었습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회수하는 기술이에요. 효율이 95%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새 코발트가 덜 필요해지겠네요. 네, 순환 경제예요. 캐내고, 쓰고, 회수하고, 다시 쓰고, 언젠가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없애려고 연구하는 거야? 아니요. 더 나은 방식을 찾는 거예요. 박동훈 대표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삽을 들지는 않지만 매달 한 번씩 콩고를 방문해서 마을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앙리 씨, 후회 없어요? 뭐려? 그때 공항에서 비행기 탄 거요. 저희랑 같이 안 남은 거.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후회 안 했어요. 당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글쎄요. 당신들과 함께 했으면 더 의미 있는 30년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까.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으로 별이 쏟아지는 콩고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그 루븐바시 공항에서 봤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공포와 절망만 봤습니다. 피하고 싶은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것을 봤어요. 기회를, 희망을, 그리고 사람을. 나는 숫자를 봤고 그들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30년간 틀렸습니다. 광업은 자원을 뽑아내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선견지명이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성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박동훈 대표와 그의 팀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악마의 구덩이에서 코발트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단 하나의 결심이었어요. 모두가 떠날 때 들어가겠다는 결심. 아우트로. 지금까지 콩고 폐광에서 시작된 한국의 배터리 제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두가 버린 땅에서 30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대한민국의 자원 자립을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푸른 황금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